과거의 중년은 지혜를 갖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중년은 낯선 매체와 만나야 되고 새로운 세상과 계속 조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중년의 핵심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린 공부하고 새로운 영역과 만나고 새로운 다짐도 해가면서 새로운 나로 또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의미 있게 또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형해 간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조율자는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나만 주인공 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면 인생의 피크예요. 그래서 뒤로는 후배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선배들을 가지면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왜죠? 돈도 좀 있죠. 거기에 직급도 좀 괜찮아졌죠.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애들도 우리를 탄탄하게 받쳐주죠. 그래도 뭐 전세라도 우리가 살만한 집도 좀 장만하고 있죠. 이런 요소들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요소들과 무기거든요. 다른 사람 보살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없어지는 시기가 중년이고 뭔가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나거든요. 왜냐? 이때가 되면 이거저거 살피느라고 내가 나를 한 발 뒤로 늦추는 능력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 깎이다 보니까 내가 좀 작아진 느낌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년이 됐을 때는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정작 다른 사람, 잘난 사람들이야 집 뻗칠 만큼 뻗치고 자기가 내놓을 만큼 내놓지만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작은 채로 살아가다가 중년이 돼도 작고 노년이 되면 더 작아지는 이런 양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럴 때 저는 권해드려요. 나만 주인공. 이제 정말 나만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만 주인공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고요. 나, 만, 주, 인, 공. 각 약자의 앞글자를 제가 좀 딴 겁니다. 그 앞글자를 딴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가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가 이전에 무엇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중년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웅크린 내 지점에서만 있지 말고 내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내 현관문을 좀 박차고 나가서 내가 규칙적으로 세상과 접점을 갖도록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나가야죠. 나가는 건 건강의 요소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나가시고요. 나 나갈 데 없어 하는 분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시면 됩니다. 매일 그 역할만 반복하는 것도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나의 집 안 말고 집 밖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 나가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 있다면 규칙적으로 갈 만한 공간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복지관도 괜찮아요. 그게 학습 공간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뭐 종교기관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또 새로운 영역을 디딜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의 모든 것이 우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정현승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남이라는 건 중년기가 되면 많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히려 친구 관계가 좁아지는 게 중년의 특징인데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건 만난다고 하는 건 나를 확장하는 방식인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못 만났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왜 나의 멘토나 나의 로망 혹은 나의 아이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내가 한번 직접 가서 그 공연도 가보고 혹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도 보고요 하면서 내가 못 이뤘던 만남의 소망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보면 이제 내 영역이 나만의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 내 무대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가라, 만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주인공처럼 행동하거나 웃어라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공이에요. 다만 객석에 관객이 없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행동, 원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장면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인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럴 때 심리학에는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치료 기술이 바로 뭐냐?
내가 우울한 사람인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연습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웃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행복한 사람, 내가 생각한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상상을 하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하하하 웃어보고 그 사람인 것처럼 웃어보고 또 그 사람인 것처럼 옷 입어보고 이런 치유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미처 갖지 못했던 건 고기 안 먹어본 사람 고기 잘 못 먹는다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시도해 볼 때 일종의 모방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방식을 가져가는 첫 번째 방식으로 모방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인공처럼 관대하게, 주인공처럼 멋지게 한번 행동해보고 웃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나, 만, 주, 그다음에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중년에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선배, 괜찮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 인사 받을 나이지만 인사를 먼저 하는 매력적인 사람, 가진 것을 헤어벌고 내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관대해져요. 관대한 사람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엘리베이터에서도 낯설지만 후배에게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뭐 어때요? 남이 뭐라 그러든 아님 말고요. 그 상대방 인사를 받아주면 땡큐고 아님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대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한 번쯤 바깥으로 노출하는 그 행위 전 인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나, 만, 주, 인, 공부하랍니다. 과거의 중년은 지혜를 갖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중년은 낯선 매체와 만나야 되고 새로운 세상과 계속 조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중년의 핵심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린 공부하고 새로운 영역과 만나고 새로운 다짐도 해가면서 새로운 나로 또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 만, 주, 인, 공 이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년의 삶을 새롭게 의미 있게 또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형해 간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조율자는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나만 주인공 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낙서를 하는 건 이건 나를 향한 일종의 의지적인 치료 방식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의지적인 낙서는 나중에 이게 개인적으로 생애 예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누적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는 그림 다르고요. 중년기에 그리는 그림 다르고 노년기에 그리는 그림 다르거든요. 낙서도 그래요. 어릴 때 하는 낙서하고 중년에 하는 낙서하고 노년에 하는 낙서가 다르고 기쁠 때 하는 낙서가 다르고 또 슬플 때 하는 또 낙서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낙서를 자꾸 얘기하죠. 자꾸 뭔가를 그려내고 뭔가를 써보는 건 분출하는 거예요. 겉으로 안쪽에 있는 것들을 inside out 하는 거고요. 동시에 acting out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나 생각들이나 정서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곧 이 사람에 대한 치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낙서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뭐 별로 다 낙서도 안 하는데 아무거나 정해진 노트, 정해진 공간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쓰시는 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앞쪽에 그린 것들, 앞쪽에 낙서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건 언제 그렸지? 무슨 생각으로 그렸지? 어떤 느낌으로 그렸지? 그리고 사실 그 낙서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쯤에 그 낙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적어놓으면 너무나 좋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보면 색칠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드로잉북 같은 거 보시면 어른들을 위한 그 색칠 공부 있죠. 어렸을 때야 우리가 뭐 천년여왕, 요술공주, 민키 너무 오래됐나요? 은하철도 999?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런 그림책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색칠 성인용으로 나온 어른용으로 나온 색칠 공부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다 빈 공간이잖아요. 물론 정해진 것에 따라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놀라울 정도로 나중에 보면 똑같은 책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색조로 그려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모자이크가 중년 넘어서 가보면 다 달라지는 것과 정말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내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고 나만의 예술이 되기도 하고 나만의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이 그림, 이 낙서 그걸 치유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년기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역시 잘생긴 사람이죠. 어디 가나 인물 좋은 사람들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그 사람이 밥맛 없으면 정말 끝이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중년기, 특별히 인생이 무르익을 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중에서도 인격적인 이 성숙과 무르익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래 사귀어봤더니 인격이 좋더라. 이건 오래 사귈 때의 전제이고요. 막상 우리가 새롭게 낯선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일 때 가장 매력을 느끼나 봤더니 감탄을 할 때 그렇더라는 거죠. Amazing.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나의 존재를 감탄해 주잖아요. 와,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은 탄성이 나오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감탄을 하는 그 사람, 나를 향해 기꺼이 감탄사를 날려주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중년기에 가장 매력적인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 매력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가장 인생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충분히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오듯이 바깥으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현력도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감탄할 만한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쁜 호감에 대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년기에 감탄을 한다는 건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유쾌한 것이다. 기꺼운 것이다.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제가 볼 땐 저를 향해 감탄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유머라고 하는 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 있냐? 유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는 정말 뻣뻣하고도 뻣뻣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머도 어쩌면 전 능력이라고 봅니다. 타고나게 유쾌한 사람이 있고 그 유쾌함에 언어 지능까지 얹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유머 지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유쾌 지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유머를 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몇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머를 구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도 주목받고 싶고 우리도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고 때론 유쾌함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유쾌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유쾌 지능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를 막 재밌게 한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유쾌함을 보여줬을 때 기꺼이 반응하는 능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막 하하하하 껄껄껄껄 잘 웃고 그 다음에 그 유머가 어느 지점에서 웃어야 될지 다 캐치를 해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유쾌 지능이 있고 유머 지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웃는 거 나 원래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내 유머를 좀 어떻게 좀 괜찮은 유머가 시의적절하게 딱 그 지점에 맞도록 아주 맛깔나게 좀 유머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유머를 잘하는 사람을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유머를 하지? 어느 지점에 유머를 하지? 어떤 대상으로 이런 유머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참 재밌었다. 이건 나도 웃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잘 웃게 되더라 라고 하는 유머를 몇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기억했다면 그 다음 혼자 한번 해봐야 돼. 딱 해봤는데 중요한 건 유머의 핵심 뭔지 아시죠? 나는 안 웃고 너는 웃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자주 하고 내 입에 있게 되고 내 혀에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상상도 쫙 해봐요. 그리고 혀로도 나 혼자 거울 앞에 딱 서봐서 해봐.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손은 또 어떻게 할까? 또 눈빛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대중에게 갑자기 할 수는 없죠. 가까운 사람들.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슬쩍 건네보는 거죠. 친구에게, 가족에게, 애들에게 한번 딱 던져봐요. 웃어? 성공이에요.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는 거죠. 어쩜 이렇게 유머를 잘해? 아우 진짜 쟤 너무 웃겨.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동기까지 보여야 되겠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관찰학습이라고 불러요. 관찰하고 기억하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동기가 또 생겨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학습, 곧
좋은 것을 배워서 쓰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기쁨까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주변에서 좀 도와주면 좋아요. 누가 어떻게 나 너 진짜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잘한다. 그 유머 괜찮다. 옆에서 으쌰으쌰 또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또 딱 높아집니다. 관찰 학습하시고요. 자기 효능감까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개그맨. 우린 그럴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되죠. 하나, 정서적으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파민이 팍 터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지적으로 나의 경험치가 향상되면서 동시에 이 말의 유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인지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우리가 유머는 물론 유튜브 보면서 혼자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그 사이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관계의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겠다. 이런 요소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되게 도파민 먼저 알게 되죠.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증가하게 되죠. 거기가 우리가 함께 마치 서로를 어루만지듯이 이런 관계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같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다 어떤 호르몬인가? 우리를 증진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나의 환경, 곧 정신 환경과 육체 환경을 같이 증진시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 몸이 웃으면서 박장대소 그 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웃을 때 어떻게 껄껄껄껄 어깨가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잔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서 이게 내 마음의 근육과 동시에 내 몸의 유쾌함을 또 담아내게 돼서 내 면역력까지 증가시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유머는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긍정성과 내 생의 기쁨과 내 생의 면역력까지 플러스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행복하고 장수는 늘 같은 동의어냐? 그렇지 않아요. 좀 짧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길게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몇몇 가지를 해야 되겠죠. 장수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제일 먼저는 일단 행복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예요. 예. 장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유전을 어떻게 이겨요? 그냥 뭐 대대손손 오래 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트랜스휴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랜스는 바꾸다라는 뜻이고 휴먼은 인간. 그래서 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거저거 바꾸어 가면서 내 삶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란 말이 초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초월해요? 나의 수명을 초월하고 나의 지능을 초월하고 나의 체력을 초월하고 이렇게 초월해 가면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사는 인간을 트랜스휴먼이라 그러는데 우린 다 그렇게 트랜스휴먼이에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또 내가 내 몸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수명을 또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먹어가면서 내 몸 쪽에 안쪽에 있는 건강성을 더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다 트랜스휴먼인데 이런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없던 유전자를 일종의 부가적 유전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행복한 장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복하고 장수는 늘 같은 동의어냐? 그렇지 않아요. 좀 짧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길게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이제 몇몇 가지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어도 아침에 이 시간엔 일어나. 아침 이때는 요거 먹어. 그리고 난 하루에 요거를 딱 해. 나만의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요새 말로는 루틴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영어잖아요. 나만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의 플랜. 나만의 계획을 짜서 그건 뭐냐면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인생 시간표. 누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지만 늘 이 사람은 이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그 스케줄대로 그 삶을 매일같이 사는 거거든요. 장수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먹는 거, 그 다음에 주무시는 시간 너무나 한결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는 뭐 집에서 이런저런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때 되면 주무세요. 그러면서 내 몸의 안정성을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이 몸의 안정성은 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먼저 구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정한 일상생활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얘기 뭐냐면 정신적인 안정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유지만 된다면 이 사람은 약간의 업다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이 유지되는 분들은 상담 현장에서도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삶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봤더니 오래된 그 일상이 무너지면 이 사람은 진짜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이를 악물고 나의 일상을 유지하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의 일상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정신에도 굉장히 강인하게 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일상을 중심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날 시간이 딱 이때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앞서 나가서 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난 몇 시에 일어나고, 월요일엔 뭐 하고, 화요일엔 뭐 하고, 수요일엔 뭐 하고, 난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일요일엔 난 뭘 해.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그러면서 보통 요 안에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있어요. 혼자 오래 못 살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할 수 있다면 배우자랑,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랑, 할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랑 함께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다가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요건이자 행복의 요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성이에요. 긍정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 이를테면 딱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아유, 전신골절 아닌 게 어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90에 95세에 흉추가 골절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12번 흉추만 나간 게 어디요? 다른 데 병원 가보니까 나갔다가 그냥 걷지도 못하고 가두고만.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프실 텐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떡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다행인 거 다행인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좋게 해석하고, 어차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걸 수용성이라고 하겠지만 전 이것마저도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성도 유전적인 소인이 다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불행을 씹는 분들이 계시고 행복을 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치 인간의 이 불행감과 행복감은 이 안에 마치 소가 4개의 위가 있잖아요. 뭐 호기, 벌집이, 주름이, 속주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이런 4개의 위장이 있어서 이렇게 위를 되새김질을 하는데,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을 되새김질해요. 행복하다 말하는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행복을 되새김질하고 행복의 요소를 이렇게 찾아내요. 마치 여드름 짜듯이 행복을 이렇게 짜내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는지.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이분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거기에 가미가 되니까 말 그대로 행복이 장수와 함께 이분들의 트레이드마크, 가장 대표적인 대표 언어가 되면서 이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 그리고 이분들이 보서 이 긍정성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합성이라고 불러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았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래도 이게 뭐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게 내 최선을 다한 게 이거야. 별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온 내가 나쁘지 않아. 앞으로 또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성이자 동시에 통합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다 무릎 꿇어요. 수치심 앞에, 또 죄책감 앞에, 잘못했던 후회 앞에 다 날마다 무릎 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해석의 능력일 수 있어요. 안 된 일도 좋게 보자. 그리고 잘 안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눈 감는 건 아니겠지만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어쩌면 노래 중에 왜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분들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걸 증명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존심은 커져요. 삼자 대면의 이 변화들이 막 나타나는데, 분명한 건 자존감이 떨어진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벌써 다른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체력도 떨어져 있고요. 돈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건강한 미래도 떨어져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쭉 전체적인 수위가 낮아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감도 같이 그 수평계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것에 대한 기준치를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20대의 청춘을 가질 수 없잖아요. 30대의 피부결을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40대 돼가지고 내가 10대에 가졌던 시력을 갖기도 어렵고요. 아직 눈 좋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50대에 갔을 때 10대, 20대가 가졌던 그 풍성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60대가 됐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꼿꼿한 허리를 가질 수가 없고요. 내가 70대가 됐을 때 마라토너의 무릎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80대가 됐을 때 어깨에 쫙 펴진 그 근육이 빵빵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갈라진 근육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90대에는 내가 걷는 게 그냥 50대만큼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몸의 불편함이 사실 자신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자존감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빨라진 속도 속에 느린 사람은 늘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2의 인간, 제3의 인간처럼 다루어지고요. 아이들도 이제 커서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영역을 갖추어 가면서 우리는 1순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처음 그 아이들을 낳고 키웠을 때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았던 신을 바라보는 듯한 그 반짝이는 눈망울은 이제 아이들은 없고요. 아이들 우리 볼 때 어떻게, 때로는 어떻게, 걱정하는 것 같은 눈빛. 내가 내 부모를 부양해야 되나라는 눈빛. 왜 다른 부모들은 유산도 많다는데 내 부모는 이렇게 돈이 없나. 이런 눈빛이 말을 하지 않지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약간 좀 모자라게 산 것 같고 부족하게 산 것 같고 좀 잘못하고 산 것 같고 이렇게 지난 건 한숨이고 남은 건 주름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것들의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 보잖아요. 한 계단 올라가 보면 시야가 달라져요. 또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또 달라져요. 이걸 층으로 바꿔볼게요. 1층에서 창을 보는 것과 10층에서 밖을 보는 건 달라요. 20층의 뷰는 다르겠죠. 100층의 뷰는 완전히 다르겠죠. 100층을 안 가봤네. 예. 100층의 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다리가 아파서 층수를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르게 걸러서 뛰어 올라갈 수 있었던 바로 그 100층의 뷰, 그 수평선을 생각하고 지평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낮춰야 돼요. 기준치를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건강성에 대한 해석의 기준도 낮춰야 돼요.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뭐 건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뭐 다른 거 없어도 그래도 BPR 집이 있으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이렇게 기준을 좀 낮춰야 되고요. 다른 자식들 뭐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내 자식 안 아픈 게 어디야? 자기 인생 살고 있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에 더 낮아질 우리의 여러 체력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꿀린다는 생각 갖지 않고요. 비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떤 분이 생각하겠죠. 그렇게 계속 기준을 낮추면 그럼 발전은 어디 있냐 하겠는데, 기준은 기준대로 낮추고요. 대신 올라갈 지점을 달리 또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를테면 저는 체중이 자꾸 늘어요. 체중계 자꾸 올라갈수록 자꾸 체중이 느는 게 체중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 문제잖아요. 근데 내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뭐 갱년기가 돼서 나이살 찌는 거고요. 살찌는 게 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몸무게 20대의 청바지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20대의 청바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고통이에요. 약간의 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습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맵시는 나지 않더라도 습한 사가지고 뭐 뚱뚱할 때도 있고 좀 날씬해져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조건 낮춘다는 게 핵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존감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자존감 별로 안 떨어져요. 인생은 남이 만든 기준 속에서 내가 맞추지 못할 때 우린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건데, 때로는 이 기준을 나이 먹으면 내가 조절하면서 그 조절 속에서 나는 또 다른 행복과 때로는 만족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수위 조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쩌면 포기라고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 나도 내 자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가 갖지 않은 걸 남에게 줄 수 없거든요. 어떤 주 양육자는 따뜻해요. 어떤 주 양육자는 좀 차가워요. 어떤 주 양육자는 무관심해요. 사람 성격만큼이나 양육자들의 특성이 되게 다른데 자기의 특성만큼 아이를 키워요. 사람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안녕하세요. 충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주 양육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양육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사랑도 받고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이 양육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일관된 양육의 환경 중에는 감정의 환경도 있고 또 행동의 환경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의 환경도 있고 굉장히 다차원적인 양육의 환경이 있는데, 그 양육의 환경 중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왜 감정을 충분히 줘야 되는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으로 약간은 좀 엄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양태, 곧 사회성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주 양육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주 양육자라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거의 결정을 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약간 확장이 되죠. 나와 신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이미지가 사실은 내 부모님이 나에겐 첫 번째 신과 같은 분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에게 어쩌면 나를 낳아서 내게 생명이 있도록 한 굉장히 중요한 또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주 양육자는 따뜻해요. 어떤 주 양육자는 좀 차가워요. 어떤 주 양육자는 무관심해요. 굉장히 사람 성격만큼이나 양육자들의 특성이 되게 다른데 자기의 특성만큼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따뜻한 양육자는 애도 따뜻하게 이렇게 입김을 호 불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조금 냉정한 양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애를 이렇게 쭉 밀어놓는 것처럼, 그게 자기 우울에 기반한 것이든 아니면 양육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이든 아니면 이 아이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없는 것이든 이렇게 차갑게 아이에 대해서 온정을 주지 않는 경우, 마치 로봇 엄마처럼, 철사 엄마처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내 모든 영역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마치 무생물인 것처럼 대하는, 이걸 우리가 학대 또는 방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장을 할 때는 이런 학대나 방임에 준하는 이런 돌봄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 또 지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방식도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마치 하나의 관계 틀이 형성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온도가 있는 부모를 만났고 온도가 있는 주 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그게 꼭 엄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얘가 어떤 기관에 있었으면 그게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뜻한 온기 속에 자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을 할 때 또 관계를 할 때에도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좀 차가운 이런 대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사랑 자체가 차가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차가운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갖지 않은 걸 남에게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고 학대처럼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사랑이 받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자기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자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일의 능력만 굉장히 고취되어 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능력도 좋다는 걸 의미해요. 관계의 능력이 좋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와 내 부모, 곧 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이 괜찮아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의 틀도 굉장히 좋게 그 관계의 구조, 그 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내 주 양육자가 어떤 말을 해주면 나는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이건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 예쁘다.
너 참 잘한다. 야, 너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구나. 또시 한번 해봐. Try again.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나의 안심의 공간이고, 그리고 나에게 시도의 공간이 되고,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시공간을 만들어주는 요것 자체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좋은 양육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다 끌어안기만 하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위험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케이 잘할 수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어렸을 때도 이거 아주 훌륭하게 잘해냈어. 이런 방식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 희망의 고지를 주는 이런 메시지들은 다 좋은 양육자들이 좋은 대상관계와 애착을 곧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생각해 보면 내 부모는 개떡 같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한 환경은 너무나 척박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은 끝장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7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자면 만 5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그문드 프로이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가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린 시절의 이 대상과의 관계,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성격마저도 다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 애착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첫 번째 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애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환경이 좀 척박하다 하더라도 염려 마시라. 왜냐? 우리에게는 충분한 좋은 안정 애착을 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스님을 만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신부님이든 누가 됐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또 하나의 지평을 열어주는 멘토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애착의 방식을 제2의 방식, 제3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다만 내가 좋은 또 안정적인 애착을 갖도록 한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가 있다면 땡큐예요. 왜냐? 그분은 나에게 좋은 이 애착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조각, 그 시간의 조각과 이 온도의 조각을 내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애쓰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 온도가 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 좋은 부모를 만난 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땡큐예요. 그건 그야말로 은혜다. 복을 받았다. 정말 팔자가 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감사하고 살고 그분이 나에게 준 이런 좋은 특성들을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꽃피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죠. 심리학책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 심리학도 굉장히 여러 이론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를테면 애착 이론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결정 이론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다 결정돼요. 그랬다가 그럼 우리가 이 결정된 거 가지고 평생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 인생은 내게 선택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칠기삼이고 운구일기 그렇게 운이 7, 운이 9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이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3 정도밖에는 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3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내 양육자,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3이고 나머지 7은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친구도 사귀고 또 내가 원하는 진로를 향해 가고 이런 시공간들을 내가 구축해 가면서 삶을 조형하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7이에요.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것만 있다라는 운명론자들의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어떤 신이 우리에게 운명을 주었다면 인간에게 저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걸 박찰 수도 있는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반골이기도 하고요. 산을 뚫어서 터널을 내는 아주 도발적이고 과감하고요. 때로는 거스르는 인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운명이 나를 덮쳤을 때는 구멍을 내라. 드릴을 내고 그리고 나서 나만의 빗구멍을 내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